안녕하세요, 여러분.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귀신도 놀란 구두쇠. 어떤 구두쇠 집에 털을 잡고 사는 귀신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른 귀신 친구들은 초하루와 보름은 막걸리에 북어포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었지요. 더 재수 좋은 귀신은 고사다 푸닥거리다 하여 떡이니 술을 푸짐하게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복없는 귀신이 와 있는 이 집은 주인이 어떻게나 구두센지 떡과 술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얻어먹기가 어려웠답니다. 이렇게 하다간 얼마 안 가서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귀신은 생각했지요. 그래서 귀신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어느 날 귀신은 그 집에 있는 개를 지붕 위에 올려놓았어요. 옛날부터 개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개를 때려 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개를 잡는 날에는 국물이라도 한 그릇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밖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던 구두쇠는 지붕 위에 있는 개를 보고는 참 영특한 짐승이로구나 하고 말하더니 집 앞을 오가는 사람들을 잡고는 우리 개를 좀 보십시오. 멀리서 오는 도둑까지 지키느라고 저렇게 높은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착합니까? 구두쇠는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귀신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귀신은 다시 외양간에 묶여있는 소를 벌렁 눕게 하여 네 다리를 천장 쪽으로 치켜 들고 있게 해두었답니다. 귀신의 생각으로는 소를 이렇게 해두면 병든 소라고 생각한 구두쇠가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구두쇠는 이 소를 보더니 허허허, 우리 집 소는 참으로 똑똑하기도 하지. 외양간 바닥이 질척거리니까 발랑 누워서 내 다리를 말리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귀신은 그만 두 손을 번쩍 들고 말았지요. 귀신은 이렇게 하다간 굶어 죽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할 수 없이 귀신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귀신의 우두머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귀신은 우두머리 귀신에게 구두쇠에 대해서 낱낱이 일러바쳤답니다.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두머리 귀신이 말했어요. 좋은 수가 있으니 걱정 말거라. 좋은 수라니요? 우두머리 귀신은 가죽으로 된 머리태 하나와 쐐기, 망치를 내주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 구두쇠에게 씌우고 돌아가며 쐐기를 박아라. 머리가 아프면 구두쇠도 별 수 없이 죽이라도 쑤어서 뿌리며 빌 테니까 말이야. 고맙습니다. 그럼 가서 곧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구두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구두쇠는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이놈, 이번에는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 귀신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는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머리태를 구두쇠의 머리에다가 씌웠지요. 그리고 관자놀이에다 굵은 쐐기를 세게 박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구두쇠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죽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골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골이 아프지? 아이고. 구두쇠는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찌푸렸답니다. 그러자 귀신은 더 힘차게 구두쇠의 머리에 연신 쐐기를 박았어요. 아이고 골이야.
구두쇠는 이제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방구석을 헤매고 다녔지요. 집안 식구들이 하나 둘씩 모였어요. 맛이 어떠냐? 지금까지 내 놈한테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한 원수를 톡톡히 갚아주겠다. 귀신은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귀신은 쐐기를 자꾸만 박았답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구두쇠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콩알만한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고 있었지요. 얘들아, 대체 이놈의 골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구두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수록 귀신은 더 신나게 쐐기를 박았답니다. 이놈, 이젠 죽이라도 쑤어서 귀신에게 빌겠지? 하고 생각하니 기쁘기 짝이 없었어요. 이놈의 골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끼로 쪼개보면 시원할 것 같구나. 아이고 고리야. 얘들아, 마당에 있는 도끼 좀 가지고 오너라. 귀신은 이 말을 듣고서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죽이라도 쑤어 귀신에게 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끼로 자기 머리를 쪼개겠다고 하니 정말 지독한 구두쇠라고 생각했지요. 무엇을 하느냐? 빨리 도끼를 가지고 오라니까. 큰일이 났어요. 구두쇠가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우두머리 귀신한테서 빌려온 머리태와 쐐기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이 물건들은 쓰고 난 다음에 꼭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 되겠다. 어서 벗겨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귀신은 얼른 머리태와 쐐기를 벗겨가지고 달아났어요. 물론 간 곳은 우두머리 귀신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래, 일은 잘 되었겠지? 우두머리 귀신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말씀 마십시오. 그 구두쇠는? 귀신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였어요. 그러자 얘기를 듣고 난 우두머리 귀신은 길게 한숨을 쉬고는 너는 참으로 복 없는 귀신이로구나 하고 말했더랍니다. 4명의 친구들과 복숭아 나무. 금괴와 토끼, 코끼리, 원숭이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어느 날 내 친구는 해마다 달콤한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복숭아 나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복숭아를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맨 먼저 나는 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금괴가 말했어요. 내가 날아가서 복숭아 씨를 얻어올게. 금괴는 33일을 날아간 끝에 조그만 복숭아 씨를 물고 왔어요. 그러자 심는 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토끼가 정성껏 씨를 심었고, 나무를 돌보는 거라면 누구보다 잘한 원숭이가 때맞춰 걸음을 주었지요. 마지막으로 물을 주는 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코끼리가 날마다 기다란 코로 물을 뿌려주었어요.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자라 열매를 맺었어요. 어느 날 금괴가 하늘 위를 날아가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보았어요. 멀리까지 가서 씨를 가져온 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해. 금괴는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나무 위로 날아가 열매를 따먹었어요. 원숭이도 생각했지요. 정성껏 걸음을 준 건 나야.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해. 원숭이도 날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배불리 열매를 따먹었지요. 코끼리도 생각했어요. 애써서 물을 준 건 나야.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해. 코끼리도 기다란 코를 뻗어 날마다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단 한 개의 열매도 따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금개처럼 날 수도 없고 원숭이처럼 나무에 오를 수도 없고 코끼리처럼 기다란 코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나무 주위를 맴돌다 달콤한 향내가 코를 간지를 때면 발만 동동 굴렀지요.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자라더니 드디어는 코끼리의 코도 닿지 않을 만큼 자랐어요. 그러자 열매를 딸 수 없는 코끼리와 토끼가 한편이 되고 금개와 원숭이가 한편이 되어 아웅다웅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코끼리가 기다란 코를 높이 치켜들고 말했어요. 날마다 너희들끼리만 열매를 따먹다니 설마 우리들이 심고 물을 주었다는 걸 잊은 건 아니겠지? 토끼도 한마디 했어요. 난 지금까지 땅에 떨어진 열매 2개밖에 못 먹었어. 내 친구는 티격태격 실랑이를 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먼저 금개가 날개를 파닥이며 말했어요. 33일 동안 날아가서 씨를 가져온 건 바로 저예요. 그러니 제 공이 제일 크지요. 토끼도 깡충깡충 뛰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성껏 씨를 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씨를 심은 건 바로 저니까 제 공이 제일 커요. 원숭이도 폴짝대며 한마디 했어요. 심기만 한다고 나무가 저절로 자라나요? 날마다 걸음을 주며 돌본 건 바로 저라고요. 코끼리도 기다란 코를 치켜들고 말했어요. 걸음만 준다고 나무가 자라는 건 아니지요. 날마다 물을 준 건 바로 저예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듣고 보니 너희들 모두가 애를 많이 썼구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라도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열매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야. 모두가 힘을 모아 나무를 길렀을 때를 떠올려보려무나. 그때처럼 힘을 합쳐 열매를 따먹으면 다툴 일이 없을 게다.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내 친구는 뭔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 뒤부터는 식사 때가 되면 맨 먼저 코끼리가 나무 아래로 가 버티고 섰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코끼리 위에 올라타고 토끼는 원숭이 위에 올라타는 거지요. 그러면 금개가 훌쩍 날아올라 복숭아 열매를 따서 토끼에게 주고 토끼는 원숭이에게 주고 원숭이는 코끼리에게 주지요. 이렇게 해서 내 친구는 힘을 덜 들이고도 많은 열매를 따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답니다. 2냥짜리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2분이 살고 있었대요. 2분이서만 사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무엇을 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안 떠올랐지요.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자루 사오자고 말했어요.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지요. 할아버지는 옳거니 하고는 이야기를 사러 돈 2냥을 들고 나갔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사올꼬? 하며 들판으로 나갔는데 웬 사람이 논두렁에 앉아서 쉬고 있네요. 할아버지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이야기 하나 파시오 했거든요. 그 사람은 무심코 그러시오 하고 대답은 했는데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황새 한 마리가 훌쩍 날아와 논바닥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보고는 훌쩍 내려앉는다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것이 이야기인 줄 알고 얼른 훌쩍 내려앉는다 하고 말을 받았지요. 이번에는 황새가 먹이를 찾느라고 기웃기웃하니 이 사람이 기웃기웃하는구나 하고 다음에는 황새가 무언가를 찾았는지 들여다보니까 들여다본다 하고
그러다가 황새가 먹이를 집어 먹으니까 이 사람도 얼른 집어 먹는다 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야기가 훌쩍 날아갈까봐 기웃기웃한다, 들여다본다, 집어먹는다 하며 얼른 받아서 꼭꼭 챙겼어요. 황새가 먹이를 다 먹고 훨훨 날아가니까 이 사람은 황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훨훨 날아간다 하고 말했지요. 할아버지도 황새 날아간 쪽을 보며 훨훨 날아간다 하고 말을 받아서는 가져온 자루에 담았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 한 자루를 챙기고는 자, 여기 이야기 값이요 하며 돈 2냥을 주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할머니는 얼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저녁을 일찍 해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 할아버지 앞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영감, 어서 이야기 자루 좀 풀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도둑놈 하나가 담을 훌쩍 뛰어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훌쩍 내려앉는다 했거든요. 도둑놈이 깜짝 놀라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나? 하며 사방을 기웃기웃했어요. 그때 또 기웃기웃한다 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정말 저를 보고 그러나 하고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안에서 들여다본다 하는 거예요. 앞불싸 들켰나 보다 싶어서 부엌에가 숨으려고 실실 기어가다 보니 솥 안에 푹 삶아놓은 콩이 있잖아요. 도둑놈은 배가 고파 얼른 한 움큼 집어먹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집어먹는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놈은 방 안에서 자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얼른 뒤돌아서 담을 훨훨 넘었어요. 더 있다가는 잡혀서 큰일이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훨훨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내가 하는 짓을 모두 다 보고 있어. 하고는 아무것도 못 훔치고 도망을 갔지요. 도둑놈은 도망을 치면서도 내가 도둑질하러 들어간 것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궁금해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해서 다음 날 생선짐을 지고 그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생선 한 마리를 들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다 대고는 영감, 이놈을 잡을까요 말까요?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도둑놈은 이 말을 듣고 앞뒤도 안 가리고 줄행랑을 쳤어요. 생선짐은 그대로 놔두고 말이지요. 자기가 도둑질 하러 들어갔던 걸 알고 잡을 거냐고 묻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2냥을 주고 이야기를 사서는 온 동네 잔치를 할 만큼 많은 생선을 얻었답니다. 바보의 효도하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보는 어찌나 미련한지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한 지 3년 만에 아는 글자란 겨우 자기 이름 석자뿐이었지요. 거기다가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불효자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하루는 이 바보가 서당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얘야, 그래도 가야 한다. 가서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바보를 달랬어요. 싫단 말이야. 서당에 가면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야. 뭐라고 놀린단 말이냐? 바보하고. 그래도 자기가 바보라는 말은 듣기가 싫었나 봐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지요.
그러나 꾹 참고 말했어요.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자, 엄마가 업어다 줄 테니 서당에 가자꾸나. 히히, 정말이야? 바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벌써 어머니의 등에 매달렸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바보 아들을 업고 서당까지 갔답니다. 더운 점심밥까지도 지어서 어머니가 날라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보는 서당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개로 방아질 하는 일 뿐이었지요. 꾸벅꾸벅 졸면서 세월을 보내니 어떻게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루는 서당 선생님이 졸고 있는 바보를 보고는 입을 열었어요. 이놈! 너무나도 큰 소리였기 때문에 바보는 그만 벌떡 일어났지요. 너는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오느냐, 잠을 자러 오느냐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어릴 때부터 워낙 귀엽게만 자라온 탓으로 어른 무서운 줄을 몰랐지요. 내가 졸든 말든 무슨 참견이요? 하면서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들고는 집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라 서당 아이들도 말릴 겨를이 없었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어요.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녀석아, 어쩌자고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들었느냐. 어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바보 자식을 두고 속을 썩이는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자기 가슴을 탁탁 치며 말했지요. 내가 졸고 있는데 이놈하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하며 바보는 잉잉 울기 시작했어요. 울어도 할 수 없다. 너는 오늘부터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거라. 아버지는 바보 아들을 옴쭉달싹 못하게 집안에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이 무렵 바보가 살고 있는 마을로 한 선비가 이사를 왔어요. 마침 그 선비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효자인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칭찬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과연 선비집 아이는 달라요. 그럼요. 저 바보 아이하고 견주면 하늘과 땅이지요.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지요. 서당에 보내봐야 글도 깨우치지 못하여 보낼 것도 없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집안에만 가두어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하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수가 있어. 좋은 수라니요? 어머니의 눈이 빛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어떻게요? 우리 아이를 새로 이사 온 선비 집에 보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참 좋은 생각이군요. 하지만 그 선비가 우리 아이를 받아줄지 걱정이어요. 그건 나한테 맡겨두구려. 내가 선비한테 가서 사정을 해볼 테니까. 이리하여 바보의 아버지는 선비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비는 선뜻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하는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씩이나 선비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잘 되었나요? 잘 됐소. 아이고, 고맙기도 하여라.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선비집 쪽을 보고 두 손 모아 절을 했어요. 이리하여 바보의 부모들은 쌀 한 가마니를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고 아들을 선비집으로 보내었지요.
그래서 바보는 선비 집에 묵으면서 선비의 아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구나. 바보는 효도하기가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답니다. 선비의 아들이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먼저 입어보고 밥도 먼저 먹어보고 잠자리에도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바보의 입에서 효도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는 말이 나올 법도 했지요. 그러나 선비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미리 반찬을 먹어보는 것은 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또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먼저 드는 것은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려는 효성스런 마음에서였지요. 이것을 본 바보는 한 달을 있으면서 효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지만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한편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흘 만에 돌아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리 빨리 돌아왔느냐? 하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배울 것 다 배웠는데 뭐?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도 빨리 효도하는 법을 익혔단 말이냐? 아버지도 궁금하여 물었어요. 그럼요. 배울 것도 없는데 한 달씩이나 있어서 뭐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밖으로 휑하니 나가버렸지요.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사랑스럽기만 했답니다. 그러냐?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해 보아라. 하고 바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히히, 해볼게요. 나도 효도할 수 있다고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보는 선비의 집에서 사흘 동안 배운 효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히히, 효도를 할 바에는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바보는 제법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장롱 밑바닥에 있는 옷까지 다 꺼내었지요. 아버지의 새 옷이 나왔어요. 히히, 이거 입어야지. 바보는 아버지의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놓자 아버지의 밥상에 먼저 앉아 그릇마다 씻은 듯이 비워놓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펴놓고는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때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효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보의 방에 가보아도 없었어요. 여보, 얘는 어디 갔어? 글쎄요. 당신 새 옷을 입고는 저녁을 먹더니 어디로 갔는지 통 보이지를 않아요. 하고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디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고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바보 아들은 얼씬거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왔어요.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는 틀림없이 코를 고는 소리였지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따라 방문을 열었어요. 바보 아들이 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령을 하며 바보 아들을 깨웠어요. 그러자 바보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일어나 앉았지요. 채,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요. 하고 투덜거렸어요. 뭐시라고?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그럼요. 선비집의 아들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신기한 보석.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한숨만 푹 쉬었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할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네가 가난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으로 딱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너를 믿지 못해서 지금 바로 주지는 못하겠구나. 이 보석은 네모 모양인데 강모서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하면 네 가지 능력을 발휘하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음식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옷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돈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미운 사람을 보고 죽으라고 말하면 죽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보석을 바라보니 눈이 부시게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왔기에 하늘이 도와주시나 봅니다. 어르신께서 그 보석을 제게 주신다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절대로 교만하게 굴지도 않고 남에게 이 보석을 사용해서 나쁜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는 저를 믿고 그 보석을 주시면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지금 한 말을 잊지 말고 이 보석을 잘 사용하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지요.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그 보석을 받고서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는데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쩝쩝 다셨지만 일어나서 베개 옆을 보니 그 보석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속에서처럼 그 보석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자리에 앉아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보석 한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말했어요. 돈아, 돈아, 나와라. 그러자 방 안에 흘러 넘치도록 돈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이거 진짜 그 보석인가 보다 하고는 이쪽 저쪽 나머지도 만지면서 말했어요. 옷 나와라. 음식 나와라. 이렇게 보석의 능력으로 인해 다음날 아침이 밝기도 전에 그 남자는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한순간에 부자가 돼버린 그 남자는 당장 큰 집을 사고 비싼 옷을 입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돈을 쓰고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자연히 일은 하지 않고 게을러졌지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남에게 조금도 베풀지 않는 그 남자를 수군수군 욕을 했지요. 그 남자의 집은 엄청나게 컸지만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우르르 쾅쾅 내려와서는 그 남자의 집에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 남자는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커다란 불이 났길래 그쪽으로 몰려들었지만 그 남자의 집인 줄 알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다 방법이 있단 말이지. 내가 계속 너희들처럼 가난하게 살 줄 알아? 나에겐 이 보석이 있다고.
너희들은 이 보석의 능력을 두 눈 똑바로 뜨고 구경해 보거라. 남자는 큰 소리를 떵떵 치고는 보석 한쪽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음식 나와라. 그러자 순식간에 마당에는 음식으로 가득 찼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면서 신기해하자 그 주변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였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 남자는 더 뽐내면서 아까하고는 다른 쪽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옷 나와라. 또 보석의 저쪽을 만지면서 외쳤지요. 돈 나와라. 그런데 네모난 모서리의 마지막 한쪽은 만지지 않으니 어떤 구경하던 사람이 나머지 한쪽을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았어요. 다시 순식간에 부자가 된 그 사람은 대답했지요. 너희들처럼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를 만지면서 그놈 죽어라 하고 말하면 그놈이 꼴까닥 죽게 하는 능력이지. 그러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보석을 획 뺏어가지고는 마지막 한쪽을 만지면서 소리쳤어요. 너는 이 보석을 가지고도 남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잘난 척을 했으니 죽어도 싸다. 그러자 그 부자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면서 죽어버렸고 보석도 하늘 위로 솟아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이 처음 생길 무렵에는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어 있어서 암흑과 혼돈뿐이었어요. 그런데 차츰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가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요.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에서는 산이 솟아오르고 솟아오른 산에서는 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늘과 땅은 점차 갈라졌지요. 하늘에서는 청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물 이슬이 솟아올라 이 세상에 식물, 동물, 사람 등 만물이 생겨났어요. 천왕 닭이 목을 길게 빼고 지왕 닭이 날개를 툭툭 치고 인왕 닭이 목청을 돋구어 울면서 몬동이 트더니 해와 달이 각각 둘씩 생겨났어요. 해도 둘, 달도 둘이라 낮에는 덥다 못해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두 말을 하고 사람과 귀신의 구분도 없었지요. 모두가 한데 얽혀 질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천지왕은 세상을 내려다볼 때마다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무질서와 혼돈을 바로잡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천지왕은 밤이고 낮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인지 어느 날은 하늘의 해와 달을 하나씩 삼키는 이상한 꿈까지 꾸었어요. 허허, 별 희한한 꿈도 다 있군. 천지왕은 이는 필시 태몽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것도 예사 아이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아이를 얻을 길한 태몽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루빨리 세상으로 내려가 아내를 찾아야지. 땅 위로 내려온 천지왕의 눈에 맨 처음 띈 것은 총맹 부인이었어요. 천지왕은 곧장 총맹 부인을 찾아갔지요. 총맹 부인의 집은 몹시 가난하여 천지왕께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맹 부인은 수명장자라는 사람에게 쌀을 꾸러 갔어요. 수명장자는 인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수명장자는 마지못해 쌀 한 마를 구워주면서 모래를 한 대나 되게 섞어주었어요. 그래도 총맹 부인은 고맙다며 인사하고 쌀을 받아왔어요. 총맹 부인은 그 쌀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고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어요. 천지왕은 흐뭇한 마음으로 밥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첫 술부터 그만 돌을 씹고 만 거예요. 총맹 부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은 양식이 없어서 쌀을 구워왔는데 수명 장자가 쌀에 모래를 섞어 주었어요. 뭐라고? 쌀에 모래를 섞었다고? 그 수명장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천지왕이 녹이 띈 얼굴로 물었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돈 대신 곡식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꿇어가면 모래를 섞어주거나 작은 말로 빌려주고 큰 말로 받아내어 부자가 되었지요. 그 말을 듣고 천지왕은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다니. 병력 장군을 내려보내라. 병력 사자 내려보내라. 우레 장군 내려보내라. 우레 사자 내려보내라. 천지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치자마자 금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요란한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더니 수명장자의 집은 순식간에 불에 타버렸어요. 천지왕은 총맹 부인과 결혼을 했지요. 얼마 후 천지왕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총맹 부인에게 박씨 2개를 주면서 일렀어요. 부인은 앞으로 아들 2을 낳을 것이요. 큰 아들은 대별왕이라 하고 작은 아들은 소별왕이라고 이름 지으시오.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거든 이 박씨를 심어 박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려보내시오. 과연 천지왕의 말대로 총맹 부인은 아들 2를 낳아 대별왕과 소별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늘 한이 되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무럭무럭 자라 서당에 다니게 되었어요. 하루는 친구들에게 심한 놀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총맹 부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는 왜 아버지가 없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죠? 총맹 부인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제발 아버지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졸랐어요. 총맹 부인은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던 박씨 2개를 내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좋아라 하면서 박씨를 심었지요. 박씨는 금방 싹을 틔우고 넝쿨을 뻗어 눈 깜짝할 새에 하늘까지 닿게 자라났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박줄기를 붙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박줄기는 천지왕의 휘황찬란한 용상에 감겨 있었지요. 2 아들을 만난 천지왕은 이제 세상의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어요. 대별왕, 너는 이 세상을 맡아 잘 다스리거라. 네, 아버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소별왕, 너는 저승을 맡아 잘 다스리거라. 하지만 소별왕은 자기가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서 얼른 꾀를 내었어요. 아버지,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면 어떨까요? 형님이 수수께끼를 내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천지왕이 웃으며 바라보자 대별왕은 그렇게 하자면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어떤 나무는 왜 사철 잎이 지지 않고 어떤 나무는 잎이 지느냐? 그러자 소별왕이 대답했어요. 마디가 짧은 오곡은 사철잎이 지지 않고 속이 빈 나무는 잎이 집니다. 그렇지 않다. 청대와 갈대는 마디마디 속이 비어 있어도 잎이 지지 않는단다. 처음 수수께끼는 소별왕이 지고 말았어요. 대별왕이 2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언덕에 있는 풀은 왜 잘 자라지 못하고 언덕 아래에 있는 풀은 무럭무럭 자라느냐? 2, 3, 4월 새바람에 봄비가 내려 언덕의 흙이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언덕의 풀은 잘 자라지 않고 낮은 데 풀은 잘 자랍니다. 모르는 소리 마라. 그렇다면 왜 사람의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고 다리에 난 털은 짧게 자라느냐? 소벼랑은 또 대벼랑에게 지고 말았어요. 소벼랑은 다른 꾀를 생각해냈어요. 형님, 그러면 꽃씨를 심어서 꽃을 잘 피우는 쪽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쪽이 저승을 차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대벼랑이 좋다고 하여 둘은 꽃씨를 심었어요. 꽃씨는 곧 새싹이 돋아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대벼랑의 꽃씨는 송이도 많고 예쁘게 꽃을 피웠는데 소벼랑의 꽃씨는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갔어요. 소벼랑은 형이 잠든 사이에 꽃을 바꿨지요. 이리하여 대벼랑은 저승을 다스리고 소벼랑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소벼랑이 세상으로 내려와 보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벼랑은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동생의 부탁을 받은 대벼랑은 먼저 화살을 준비했답니다. 그 화살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각각 하나씩 쏘아서 동해 바다에 떨어뜨리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대벼랑이 소나무 껍질 가루를 온 세상에 뿌리자 오로지 사람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귀신의 몸무게를 달아서 백근이 되는 자는 인간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귀신으로 두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점차 질서가 잡히게 되었지요. 소벼랑아, 인간 세상에는 온갖 죄악이 다 있단다. 도둑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역적도 많으니 네가 잘 다스려야 한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다. 너무 오랫동안 저승을 비워둔 것 같구나. 대벼랑은 동생에게 이렇게 타이르고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형이 돌아간 뒤 소벼랑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죄악이 남아 무질서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 끊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운 노인. 옛날에 마음씨 좋은 노부부가 애완용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개가 발로 땅을 긁는 모습을 본 노인이 그 땅을 팠더니 뜻밖에도 땅 웅덩이에서 한 무더기에 금이 나왔지요. 노부부의 이웃에는 마음씨 나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노부부에게 이런 행운이 생긴 것을 질시하여 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마음씨 좋은 노부부는 거절하지 않고 선뜻 데리고 있는 개를 빌려주었고 마음씨 나쁜 이웃 부부는 개를 재빨리 데려갔답니다. 그러나 이웃 부부가 데려간 개는 땅을 긁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웃 부부는 개가 땅을 긁도록 억지로 시켰고 개가 긁은 곳은 열심히 팠답니다. 그러나 금 대신에 쓰레기만 잔뜩 나왔지요. 그러자 이웃 부부는 화가 나서 개를 죽여 길 옆 조그만 소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러자 그 소나무는 갑자기 크게 자랐답니다. 죽은 개의 주인이었던 마음씨 좋은 노인은 죽은 개를 애도하며 소나무를 잘라서 절구를 만들었어요. 노인이 그 절구에서 보리를 찢기 시작하자 보리가 절구 바닥에서 위로 끝없이 흘러넘쳤지요. 이웃 부부는 다시 노인을 시샘하여 절구를 빌렸답니다. 그러나 이웃 부부가 절구에 보리를 넣고 찢자 보리는 모두 갈라진 채로 모습을 드러냈고 벌레 먹은 보리가 되었지요. 이웃 노인은 더 크게 화가 나서 절구를 부셔 조각을 냈고
땔감용 나무로 사용했어요. 마음씨 좋은 노인이 역시 죽은 개를 애도하며 불에 탄 절구의 재를 조금 가지고 와 죽은 나무에 뿌렸더니 신기하게도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었답니다. 그 나라의 왕자는 노인의 이런 착한 행실을 가상히 여기고 금과 은, 비단을 주어 칭찬했어요. 노인은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운 노인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웃 노인은 다시 노인을 시기하게 되었고 노인처럼 절구의 재로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웃 노인이 죽은 나뭇가지에 재를 한 줌 뿌려도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았고 오히려 재가 날아가 왕자님의 눈에 들어갔어요. 왕자님을 모시던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감히 왕자님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 맛 좀 보아라. 왕자의 신하들은 이웃 노인을 붙잡아 흠씬 두들겨 주었지요. 이웃 노인은 매 맞고 피 흘리며 그 자리를 간신히 피했답니다. 이웃 노인의 부인은 남편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내 남편이 왕자님에게 빨간 예복을 선물로 받았구나.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기뻐하는 사이 가까이에 온 남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이 빨간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피로 얼룩진 것을 보았어요. 이웃 노인은 피를 흘린 채 침대에 누워 결국 세상을 떠났답니다. 파란 보자기를 쓰면 옛날에 아들 하나와 사는 엄마가 있었는데 집이 무척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루는 쌀이 다 떨어졌는데 돈도 없어서 배고픈 아들은 칭얼대면서 울기 시작했지요. 엄마는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아유, 저녁을 만들려고 하는데 불이 다 꺼졌지 뭐예요. 불 좀 빌리러 왔어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저희 집은 저녁밥을 일찍 해 먹어서 불을 벌써 다 껐어요. 어쩌면 좋죠, 아주머니? 그러면 저 아이는 밥을 먹고도 왜 저렇게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보아하니 먹을 게 없어서 저녁밥을 짓지도 못하니 그런 것일 테지요. 에휴, 불쌍해라. 아들 하나의 홀몸인데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딱하구려. 내게 보물이 하나 있으니 그걸 가지고 배고픈 아이를 먹이고 그러구랴.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파란 보자기를 엄마 앞에 내밀었어요. 이 보자기를 쓰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딜 가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 알 수가 없지요. 이 보자기를 쓰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저녁을 해 먹어요. 엄마는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그 보자기를 쓰고 쌀 가게에 가서 쌀을 가져오고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거리를 가져왔죠. 그런데 가게 주인들이 모두 자신을 몰라보니 속으로 기뻐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파란 보자기를 빌려준 그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웃으며 말했지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보자기는 특히나 불을 조심해야 해요. 아무튼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찾아와서 보자기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엄마는 무척 고마웠지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하늘이 알고서 이런 요술 보자기를 나에게 주었구나. 그 뒤로 엄마는 날마다 그 보자기를 쓰고 이것저것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오면서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자기를 쓰고 시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피운 담뱃불에 보자기가 구멍이 나버렸지요.
엄마는 깜짝 놀라 집으로 헐레벌떡 와서는 빨간 천으로 그 보자기 구멍을 메꿨어요. 그 뒤에도 엄마는 그 보자기를 쓰고 나가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가게 주인이 보니 어디서 조그만 빨간 천이 날아 들어오면서 그날은 감쪽같이 물건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던 참에 오늘도 그 빨간 천이 들어오자 지팡이로 끌어당겼지요. 그런데 갑자기 보자기가 벗겨지면서 사람 하나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게 주인이 화를 냈어요. 이런 고얀 것을 봤나? 너는 도대체 왜 남의 물건을 돈도 내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냐? 여태까지 가져간 물건의 값을 내지 않으면 신고해버리겠다.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잠시만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여러 날을 굶어서 죽을 지경에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는 이 파란 보자기를 주면서 이걸 쓰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니 배고픈 처지를 벗어나는데 쓰라고 하기에 제가 만약 이 보자기를 쓰고 물건을 가져다가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척 딱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니 나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하기에 어차피 배가 고파 죽을 바에야 한번 눈 딱 감고 해보자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죗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버럭 난 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이 파란 보자기는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엄마에게 파란 보자기를 받아서 불에 태우자 그동안 엄마가 가져갔던 물건들도 같이 타버렸지만 이상하게도 쌀하고 반찬은 타버리지 않았어요. 가게 주인은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해서 엄마에게 앞으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 쌀 정도는 도와주겠다고 말했지요. 엄마는 가게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하고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4명의 친구들과 복숭아 나무를 참 재미있게 읽었답니다. 금개, 토끼, 원숭이, 코끼리는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지요. 이 동물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하여 복숭아 나무를 심고 기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복숭아라는 결과를 얻으면서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지요. 본인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힘든 일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 중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존재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밤동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휴식 되세요.